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모의고사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잘 되새김질하면서 여기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는 회수돼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배제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나온 개념들을 일단은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 옆에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 개념이 왜 시험 문제 나오게 됐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배제되고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어떤 키워드가 나오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할 거리를 이제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기출문제처럼 국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최 교사는 실행계획을 세워 연설할 수 있다라는 학습 문제와 다음의 수업 자료로 6학년 듣기 수업을 하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에 실행계획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실행계획이 밑에서 6가지인가 이렇게 나오죠. 이 실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연설문의 그냥 특징만을 알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연설문을 실제로 이제 낭독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서 이따가 3번 문제를 볼 때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그 평이한 학습 목표라든지 그런 거 빼고 다른 자료가 이제 진술이 되면 그것이 소스가 돼서 시험 문제에서 풀 수 있는 클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들은 이따가 3번 문제에서 볼 것이고 1-3번 문제, 괄호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수업 마지막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연설문은 연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위한 것이나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얘를 그냥 뭐 설득이라고 쓰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보통 여기에 들어갈 것이 한 단어나 또는 한두 단어로 이렇게 압축되지 않고 여러 단어가 다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험에 나왔던 그 전기문은 인물의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쓴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쓴 것이다라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뭐 일대기, 업적, 한일. 그런데 실제 애들이 정리하는 것에서는 사실이라는 것이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중요한 것이 이 주변에 맥락적으로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을 뭐 설득하는 거 이외에는 거의 나올 게 없지만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더 중요해서 담화나 글을 나누는 글을 나누는 그 기준으로 목적을 제시하면서 정보 전달, 설득, 신교 및 정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연설문이 다른 사람을 정보 전달하는 것이나 친교 및 정서 표현이 아니라 설득이라는 것 또는 이런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어도 분명히 풀 수 있는데 시험 문제를 접할 때는 주변에 어떤 그 소스가 있는지 어떤 클루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에 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키워드스럽고 정답에 가까운 진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위한 것이므로 뭘 쓴다 해서 뒤에 보면 듣는 이 연설내 연설 시간 이거도 고려하는 것 말고 여기에 들어갈 것은 실제로 이게 국어 시험이니까 국어과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니까 낮은 사람이라면 하대를 하고 높은 사람이라면 높임을 하겠지만 대중 없을 때는 높임 표현을 쓰죠. 높임 표현 또는 높임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그 연설문을 쓸 때는 뭐 관심을 끄는 말이랄지 반복을 쓸 수 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위한 것이므로 뭐 반복한다. 그것은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높임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높임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국어과이기 때문에 국어과에서는 국어에서만 다루는 특수용어를 쓰길 원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품사라든지 또는 호응이라든지 또는 문학이라면 갈등, 이런 키워드를 쓰려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연설문의 특징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희망적인 마무리를 한다 또는 관심을 끄는 말을 앞에다 쓴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높임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말하고 일본 말에만 조금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문법 내용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하고 그다음에 그 연설문의 특징 중에서 중요한 특징 중 국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이미 2017년 시험 문제 나온 거죠. 학급 회의할 때 애들이 이제 그 의견을 낼 때 의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 또는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이렇게 나왔는데 핵심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 있고 중요한 거, 하나로도 될 수 있고 둘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장 중에 실천할 수 있는 것, 실행 가능한 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고 다시 한번 써보겠고요. 주장이 나오면 무조건 항상 나와야 되는 것이 뭐다? 근거. 주장인데 근거. 만약에 일반적으로 의견이라면 여기는 까다. 이렇게 보통 나오겠죠. 또는 주장 말고 의견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제안 그런 거. 제안하는 글에서는 문제 상황과 제안과 까닭이 나온다. 이렇게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설득을 하기 위한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에비던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번 문제로 올라갑니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제시된 평가표. 근데 이 평가표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평가라는 것은 무엇에 일치해야 되죠? 수업 활동에 일치해야 됩니다. 그럼 수업 활동은 뭘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목표. 목표는 뭘 근거로 만들지? 성취 기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 평 일체화라고 합니다. 2차 시험에서 나오는 키워드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육과정의 목표와 수업 활동과 평가가 일체화되어야 된다는 거. 평가표라고 하는 것은 수업 목표에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업 목표에서 실행 계획을 세워 연설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연설 말고 실행 계획에서 뭘 주로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보니까 잠깐 쉰다, 다음에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니까 말하는 것과 관련 없는 비언어적, 반언어적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언어적, 반언어적 행동을 아이들 말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정, 몸짓.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잠깐 쉰다도 있기 때문에 침묵도 가능하다. 침묵도 준언어적 표현으로 하나로 묶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표정과 몸짓, 침묵 중에 두 개를 쓰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평가표이기 때문에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쓰면 안 되고 표정과 몸짓, 침묵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언어적 표현이고 표정, 몸짓, 그렇죠. 몸짓도 비언어적 표현. 다음에 반언어적 표현이라면 목소리의 크기랄지 이런 거죠. 말의 빠르기니까 이게 반언어적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반언어적 표현에 대꾸를 이뤄서 표정과 몸짓이라고 하는 비언어적 표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목소리의 크기와 말의 빠르기와 더불어서 반언어적 표현을 아이들 말로 뭐라고 그래요? 말투. 그래서 표정, 몸짓, 말투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를 보면 설득, 높임말, 내용 체계하고 다음에 학습 내용 정리의 중요한 키워드이고 실천은 2017년 시험 문제 나왔고 주장이 나오면 무조건 근거가 핵심 키워드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고 표정, 몸짓, 침묵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 되겠다. 이것 말고도 연설문에서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부분, 그다음에 중간, 끝 부분 이렇게 되는데 처음 부분에는 관심을 끄는 말, 아이들의 그 학습 내용 정리는 관심의 괄호가 쳐 있고요. 두 번째, 듣는 이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서 색깔 칠해져 있는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높임말로 쓴다.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높임말 쓰는 것. 그다음에 끝부분에는 희망적인 내용. 요거 중요하다는 거. 요 높임말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사용할지가 그 언어 사용력이라고 하거든요. 언어 사용력. 그래서 레지스터라는 말을 써요.
레지스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으로 나눠요. 그래서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던 키워드죠.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는 아는 애라도 뭐 이렇게 뭐 전국 대회에 나가가지고 같은 애들끼리 토론 대회를 하게 되면 존댓말을 써야 된다는 것인데, 공식적인 거에는 뭐 이렇게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가지고 되게 먼 관계나 또는 위아래 사람과의 관계일 때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향, 몸 했습니다 다 하나 까로 끝나는 거. 비공식적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캐주얼한 것 또는 인티미트한 거, 이런 것들을 언어 관계라고 하는데, 이 두 관계가 상충될 경우에는 더 어려운 관계의 말의 그 언어 사용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옆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내가 여자라면 남자친구가 있으면 자기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막 친근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은어도 써가면서 둘만의 속삭이 쓴 얘기를 하다가, 근데 만약에 갑자기 옆에 엄마가 등장해요. 남자친구의 엄마가. 그러면 갑자기 뭐 시원아 하다가 시원씨 이렇게 하게 되잖아. 그래서 셋이 있을 때 가장 친한 사람 기준으로 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 사람 기준으로 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임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 내가 친한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뭐 직급이 높거나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높임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높임말의 표현이 바로 이 공식적인 말하기, 언어 사용력과 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높임말 쓰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고, 다음에 주장의 타당성 판단 기준, 요거 잘 나옵니다. 5학년과 6학년 내용은 거의 뭐 100%. 그래서 주장은 가치 있고 중요하고 실천 가능해야 되고, 다음에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사실은 더 중요한 키워드가 주장과 근거거든요. 주장과 근거가 두 가지 핵심 요소인데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설하는 방법, 연설문의 특징 말고 연설문을 실제로 실행할 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표정, 몸짓, 침묵 해가지고 비언어적 표현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국어에서 학생들과 할 수 있는 연설문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시 문제지로 와서 2번 문제. 박 교사는 다음 학습 내용과 재직을로 5학년 국어 수업을 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딱 보자마자 여기에 보면 3, 4차 시에 뭐가 나와요? 직접 교수법이 나오죠. 외운 거 이렇게 보상해 주려고, 요즘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외워도 이렇게 별로 소용이 없는 때도 있었지만, 일단은 기본 골격으로 수업 모형은 잘 기억해야 되니까, 직접 교수 모형은 다른 것들이 다 학습 모형인데, 즉 학생 중심의 모형인데, 얘는 교수자 중심의 모형이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된다. 그래서 설명, 시범, 질의응답이라고 하는데 이제 질문하기 단계가 있고 활동하기다. 그래서 뭐 디귿번은 금방 맞출 수 있고, 밑에 제재글은 사라가 어머니를 재촉하였지만 이거 그 마틴 루터킹 그 사건 촉발시킨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2009 교육과정에서는 5학년 지도서에 실렸고 글을 요약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2015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의 이야기 속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학년을 달리해서 계속 나오는 제재글이라서 한번 살펴봤고요. 로자 팍스 여사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기억을 지도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기억은 글의 짜임이죠. 글은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눠서 그냥 일반적인 설명하는 글의 짜임 또는 뭐 주장하는 글의 짜임,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글의 짜임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내러티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짜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 중에 이야기의 짜임, 뭐 다 알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외우는 사람도 있고,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고, 4개가 있을 때는 절정이게 되고요. 다음에 이게 5개일 때는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서 교과서에 2가지 다 등장하니까 지도서를 통틀어서
두 가지 다 등장하니까 둘 다 암기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는 전개 파트에 뭐가 시작되느냐?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건 전개의 가장 핵심은 인물 간의 갈등이죠. 갈등. 그래서 갈등과 절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학 키워드를 한번 써보게 한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니은을 요약한 것이다. 즉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요약한 것인데, 방금 전 제재가 글의 짜임을 알고 요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A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야기의 짜임. 이야기의 짜임을 생각하며 각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는다. 이 1번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지만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 이것 후에 이것이 일어난다. 원인과 결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짜임, 원인과 결과라는 주요 키워드, 아이들도 써보는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본 것이다. 3번은 뭐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질문하기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보충 자료에 보시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고, 세 번째 직접 교수 모형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범, 질문, 다음에 활동하기로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아이들의 활동이겠지만 교사가 시범을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과의 직접 교수법은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체육 같은 거나 미술 같은 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또는 노래 같은 것들은 노래를 불러주면 되겠지. 그런데 국어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 전략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범 보이기 단계에서 보통 뭐 하느냐? 생각 구술법을 씁니다. 사고 구술, think aloud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된다. 그러면 이 직접 교수법은 교수 모형인데, 즉 교사 중심인데 왜 쓰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사 중심인데 왜 쓰냐? 좋은 게 있으니까.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전체를 세부 요소나 과정으로 나눈 뒤 이를 순서대로 읽으면 전체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정, 이러한 가정을 뭐라고 그러지?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환원주의는 도덕과에서 아주 싫어하는 거죠. 도덕성의 3요소를 인지, 정의, 행동으로 나눈 다음에 가르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어과에서도 교사학습 방향 및 평가의 방향에 보면 통합적인 것을 되게 중시합니다. 통합. 그래서 환원주의는 별로 안 중요한데, 얘가 그나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사학습의 효율성, 즉 학습 목표 도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드는 데 비해 얘는 짧은 시간 내에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환원주의를, 이건 철학적인 내용이, 심리학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교수학적으로 바꾸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위계학습이 됩니다. 가니에 알죠? 위계학습이라는 것은 마지막 종착점 행동을 나눠서 하나씩 하다 보면 맨 끝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게 쪼개니까 학생들이 먹기 편해서 학습 목표 도달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간의 위계학습 같은 것들은 1차 시험에 나오긴 좀 어렵지만, 전에는 이 간의 위계학습이 과학과 지도서 총론에 실렸었는데 지금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저번에 이제 반두라하고 2017년에 반두라하고 그 비헤이비얼리즘에 대해서 연결해 가지고 교직 논술이 나왔었기 때문에 위계학습 같은 것도 좀 잘 알아둬서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환원주의다 이렇게 알면 끝.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문단의 짜임. 자, 1번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문단의 정의. 그럼 문단의 정의하면 항상 정의를 쓴다 그러면 정의에서는 형식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좋아요. 형식적인 요소. 형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비저블하는 것입니다. 내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내용이라는 것은 주제 또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 형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담는 틀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단은 뭘로 구성되죠? 문장. 다음에 문장들이 여러 개 모이기만 하면 문단이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일관성. 그걸 코이어런스라고 하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된 생각을 가져서 문장이 여러 개 뭉쳐 있는 것,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형식적 요소, 문장이 몇 개 모여서 한 가지 생각이라고 하는 내용적 요소,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문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는 뭐예요? 또 문장의 정의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정리를 하고 수학과보다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국어과에서도 정의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가 서머리에 다 이게 실어서 드렸으니까 그거 다 정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문장이 몇 개라고 하는 형식적 요소와 하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내용적 요소가 있다. 자, 2번 1번 4번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에서는 물론 암기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초등 단계에서는 공부를 가르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을 중요시해요? 귀납적인 것을 되게 중시하죠.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통해서 일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시가 되게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귀납적으로 안 하고 연역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외우면 돼. 왜냐면 귀납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암기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지도서를 보면서 귀납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잖아. 연역적으로만 해야 되는 거.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섭렵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 속성 모형 같은 거라든지 또는 과학과에서 안전과 관련된 거 있잖아. 그런 거 애들한테 그래 한번 해봐. 불에 데워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안전과 관련된 것은 즉 예를 들어서 조각도를 사용하는 그치? 직접 교수법을 이용해야 되는 미술에서는 귀납적 안 쓴단 말이야. 했다가 피나고 막 까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만 귀납적을 해서 연역적을 쓴다라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은 뭐다? 귀납적으로 쓴다 이렇게 알면 이런 유의사항 문제를 볼 때는 좀 되게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문단의 개념을 지도할 때는 추상적인 접근이 실제 예를 바탕으로 귀납적이라는 거잖아. 2번 문단의 형식을 지도할 때 가능한 많은 예? 똑같은 말이네. 하나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은 답이 아니므로 그렇죠? 연역적인 것이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면 밑에도 답이니까 그런 이유는 밑에 하나만 고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일단 답이 아닌 거를 알 수 있고 4번은 알 수 있어 없어? 내가 문단의 짜임인데 실제로 문단의 짜임 안에 그 중심 생각이 잘 들어가는 글을 쓰는 게 목표일지 아니면 뭐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일지 내가 어떻게 알아? 국어과의 전 내용을 암기하지 않고는. 그런데 문단의 짜임이라고 하면 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말보다는 글에 잘 드러나지. 그리고 문단의 짜임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인 내용인데 그 문법적인 내용은 항상 뭐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같이 연결해서 보통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는 모르겠다 이 말이야. 얘가 이제 중요해.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된다. 중심문제 위치를 지도할 때 중심은 대부분 첫 문장 연단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것을 애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귀납적이기 때문에 얘를 주잖아. 근데 얘를 원래는 귀납적이라면 얘를 몇 개 줘야 돼? 3개 이상. 100개 정도면 줘야지. n이 100개 정도 돼야지 모집단이 100개 정도는 돼야지 경향성을 알 수 있잖아. 정규 분포를 그리잖아. 그치? 그런데 수업 시간에 100개의 예, 100개의 문단을 공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어떻게? 아주 전형적인 예를 제시한단 말이야. 한 2개? 아주 많아봤자 3개. 전형적인 예시를 하려니까 문단을 두괄식을 쓰겠어? 미괄식을 쓰겠어? 양괄식을 쓰겠어? 뭐 무괄식을 쓰겠어? 당연히 두괄식을 쓰겠지. 두괄식이 한 90% 이상의 문단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애들이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지. 5개념. 과잉일반하지 말라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알겠죠? 그리고 뭐 3번은 이건 뭐 껌이지 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원래 앞에 오는 건데 얘는 동선화, 도깨비 바늘, 다음에 뭐 참외 해가지고 씨앗의 모양이니까 얘가 중심 문장이고 이거 뭐 미괄식이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두괄식, 미괄식 이런 용어는 아이들한테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보충자료 3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장이 몇 개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문단이라고 한다. 이거는 그 교과서에 이렇게 개념 설명하는 예전에는 염소 선생님, 지금은 이제 학습 도우미
그대로 말한 거니까 암기하도록 하시고. 2번. 중심 문장의 위치를 지도할 때는 다양한 위치에 중심 문장이 올 수 있음을 지도한다. 이것과 관련된 유의점이 밑에 나옵니다. 2015 교육과정 3-1 지도서 지도상의 유의점인데 나머지는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3번이 중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대부분의 문단을 두 가지로 구성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예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문단의 개념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모든 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5번도 중요합니다. 문단의 중심 내용 찾기를 지도할 때 학생들은 교사의 사고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쓰라고? 사고 구술법 또는 생각 구술법을 써야 된다. 왜냐면 사고 자궁을 뭐 도끼로 쪼개가지고 선생님 머리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 문단의 구조. 문단이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문장 몇 개가 있어야 돼? 다음에 하나의 통일된 생각. 그거 말고 더 형식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야? 줄 바꾸기. 다음에 들여쓰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중심 문장과 뒷부착 문장이 있다. 하나의 중심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뭐야? 아까 몇 개의 문장이라고 하는 형식적 요소. 얘는 내용적 요소. 학문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중요하다. 근데 형식이 first야. 높임말은 내용이야, 형식이야? 형식이야. 왜? 국어는 도구 교과이기 때문에 도덕가처럼 남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야? 그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 도구, 높임 표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어과에서는 도구로 쓰이는 용어가 중요 키워드야. 도덕과에서는 배려, 이런 가치 덕목이 중요 키워드잖아. 그래서 국어과에서 암기해야 될 것과 도덕과에서 암기해야 될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떤 것이 도구이고 어떤 것이 수단인지, 어떤 것이 목적이고 어떤 것이 내용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야겠다. 그러면 조금은 외우기 쉬워. 그렇다고 외울 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닌데, 형식, 내용 이렇게 구분하면 그렇지. 형식을 아까 몇 개의 문장이 모인다고 그랬으니까 몇 개의 문장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돼 있어. 그게 중요 키워드가 될 것이고, 다음에 중심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용적인 것이고. 그러면 봐봐. 아이들한테 왜 얘를 먼저 가르쳐? 눈에 보이니까. 중심 생각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글을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근데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점으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단위잖아. 글의 단위. 그러니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가르치는 거야. 마음보다 틀을 먼저 가르친다고. 그래서 항상 국어과의 정의는 형식적인 요소를 먼저 얘기해요. 그게 더 중요한 키워드이고. 그래서 높임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다음. 과학과로 갑니다. 김 교사가 계획한 수업개요. 좀 미안하지만 오탈자가 약간 있네. 자료 제시 및 탐색에도 맞지만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이라고 지도서에 나오죠. 교과 교육론 책을 보고 이제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관찰자가 빠졌는데 관찰자 집어넣고, 정답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교과 교육론 책이 딱 두 종류가 있거든. 저쪽 교원대파하고 그러니까 춘천교대파. 둘 중에 한 명이 그 과학 지도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춘천교대 교수님들이 이제 과학 지도서를 만들었고, 2009 교육과정은 교원대 교수님들이 만들었어. 교원대 교수님들은 보통 이제 자료 제시 및 그냥 탐색 이것도 많이 쓰는데,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이 원래 용어니까 지도서 용어로 맞추고, 그러니까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한 다음에 뭘 해야지 규칙성 발견하느냐. 방금 전에 배웠지. 뭐야? 더 많은 자료가 있어야지 일반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추가자만 붙이면 되겠다. 추가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 얘네 왜 하는 거야?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패턴을 발견하려고. 그러니까 얘는 발견, 학습, 모형이다. 딱 모형이 나오면 금방 딱 알면 되겠고, 이때 시험 문제 나오면 추가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얘와 완전히 다른 활동이 아니라 아주 비스무리한 활동. 리트머스 나왔으면 뭐가 돼야 돼? 페노프탈레인 뭐 나오고 뭐 해야겠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용액을 분류하는 것이라서 우리 2009 지도서에도 나오면서 2015 지도서에도 계속 살아남은 분류할 때 유의사항을 한번 시험 문제로 내봤습니다. 답원에서는 실제로 분류한 것이고, 지금 유리세정제, 식초,
묽은 수라나트륨 사이다 이렇게 산과 염기로 분류하는 것은 5분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쉬운 것인데 문제를 일단 살펴보면 1번 가의 기역에서 산성 용액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무슨 색 리트머스가 무슨 색으로 바뀌게 뭐 하는 것은 이건 껌이죠. 산성은 푸른 게 붉은색으로, 염기성은 반대로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니까. 2번 가에 적용된 수업 모형과 니은의 단계 아까 얘기했습니다. 발견, 추가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인데 지금 보충 자료에 관찰자가 빠졌으니까 이런 거 집어넣고. 3번 분류활동 시 유의사항 중 나를 통해 교사가 지도하려는 내용을 제시하시오 했는데 지금 보충 자료에 보면 디귿은 분류할 때 대상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리을은 분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인데 사실은 분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를 디귿에도 놓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기준이 네모인 것과 세모인 것 했으니까 지금 네모인 것을 1로 오고 세모인 것을 1로 했죠. 지금 이 기준이 둘로 구분하기에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안 명확하단 말이야. 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했으면 둘로 나눠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크기가 큰 것은 사실은 이게 더 명확하지 않죠. 3cm 이상인 것은 뭐 5m 이상인 것은 해야지 구분이 되는데 나는 이것도 큰 것 같은데 얘는 손톱만보다 더 크지 않나? 라고 해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얘가 일단은 기준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는 거. 얘는 더 나아가서 얘와 만약에 다른 것을 고르라고 하면 분류된 것을 합치면 분류되기 이전과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분류를 할 때 대상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2015 교육과정에서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2009 교육과정에서는 분류 결과를 모았을 때 전체와 일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표현이 약간 달라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 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충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보충 자료에 보시면 위에 있는 답은 뭐 그대로이고 뭐 이것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야? 색 변화가 없다고 중성은 뭐 있지도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는 거니까 이것이 산성이니 염기성이니 섣불리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야? 안 된다야. 왜냐면 정확히 pH 7에서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TMR 블루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색깔 변화가 안 나타날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거. 이게 지금 2009 교육과정에서는 5학년 2학기 지도서에 나오는데 2015 교육과정 3-1 지도서에 나와서 둘 다 중복됩니다. 다 유효하고요. 분류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세모, 크기가 큰 거 하니까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얘의 더 확실한 분류 기준은 이런 거.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분류 기준이 객관적인가도 있어요. 객관적. 객관적인 것과 명확한 것은 약간 다른데 객관적이어야 한다. 여기에 예시로 뭐가 있냐면 예쁘다. 예쁘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고요. 다음에 분류된 것은 서로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에 분류할 때 대상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근데 얘가 지금 3학년 1학기 지도서 2015 교육과정 지도서 진술인데 얘를 2009 교육과정에서는 분류 결과를 모았을 때 전체와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바꿨었는데 최신 자료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할 때 대상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분류할 때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뭐 여기도 포함되다. 저기도 포함되는 거.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딱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이기 때문에 한 3-4가지의 서술을 기억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겠고 이 내용이 경기도 기출문제에 나왔었는데 경기도 이제 수업 실현 기출문제에서 동물을 분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만점 받은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한테 뭐 사진 자료를 주고 분류하게 하면 그게 만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분류를 할 때는 항상 기준을 아이들한테 마련한다. 또는 실험을 할 때는 꼭 안전수칙을 얘기한다. 이거는 지도 안에 없어도 꼭 해야 되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하나 앞서가야 돼. 그래서 그때 동물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자, 선생님 어때요? 예쁘죠? 그런데 예쁜 걸 기준으로 동물을 분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해가지고
남들보다 하나 더 요소. 지금 주 활동이 분류인데 분류라면 기준이 필요하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수학과의 키워드를 이렇게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떠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수업 실현을 하니까 반응이 너무 좋았다. 왜냐면 다들 비슷하게 할 거 아니야. 얘들아 가져가 분류해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런 시험 문제에서 거의 최저점을 받는 것은 뭐냐? 얘들아 그래 그거 포유류하고 우리 한번 양서류를 분리해보자 이런 용어 쓰면 돼 안 돼? 그러다가 죽는 거야. 바로 떨어지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외형에 따라서 또는 사는 곳에 따라서 분류를 하지 생태학적 분류 용어 이런 거 써요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야. 지도서에는 나오는데 교과서에는 안 나와. 근데 뭣도 모르고 그렇게 쓰는 거. 또는 수학인데 2학년 수학인데 자 3-2는 뭐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계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마이너스 이러면 그냥 바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시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여튼 분류만 나오면 그때 그 선생님 생각이 나서 그래서 1차 성적이 좀 안 좋았는데 2차에서 역전을 해서 붙어가지고 그때 기억이 좀 남거든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입니다. 자 5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박교사가 4학년 1학기 식물의 한 살이 식물의 한 살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게 중요 키워드입니다. 식물이 씨로부터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그런 기간 사이클. 그다음에 동물의 한 살이도 중요한 키워드고요. 과학과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수업에 적용된 과학 수업 모형을 쓰라고 첫 번째 나오잖아. 뭐 여기 일단은 얘가 3단계니까 3단계가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순환학습 모형. 그렇죠? 탐색, 개념 도입, 개념 적용. 또는 POE. 경험학습만 하더라도 4단계잖아. 그런데 3단계로 주어놓고 속에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4단계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예상해 봅시다 있잖아. 예상도 여기도 있고. 다음에 관찰하는 것이 있네. 설명. 용어가 나오잖아. 괜히 그냥 3단계로 있으니까 무조건 POE죠 하지 않는단 말이야. 명칭이 다 나오고 하니까 POE라고 쓰면 되겠고. 그렇죠? 나의 기억 비읍 중 타당하지 않은 거 2개를 고르래. 2개나 고르야 되니까 많이 봐야겠다. 자, 디귿에 보면 조작변인과 통제변인. 조작변인은 내가 뭐로 외우라 그랬지? X. 통제변인은 C. X가 뭐야?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종속변인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조작이나 통제변인이라고 할 수 있고 X 값이 변화에 따라 Y 값이 변하잖아. 근데 얘는 상수 C. 이렇게 알 수 있고 조작변이나 통제변이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용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다르게 할 것, 얘는 같게 해야 될 것, 얘는 결과 이렇게 애들한테 용어를 풀어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할 조건, 같게 할 조건 이렇게 명칭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음 이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로 한번 내봤습니다. 강낭콩의 하얀색 배꼽 부분에 물이 닿으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배꼽을 위로 향하려 하면 싹이 안 난단 말이야. 배꼽이 아래쪽 물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봐 강낭콩이 이렇게 생겼어. 어이구 엄청 크다. 그렇지 이렇게 여기를 뭐라 그래? 배꼽이라 그래. 그럼 싹은 어디서 나와? 이 배꼽이 어떻게 생겼어요? 배꼽이 요렇게 생겼지. 그래서 배꼽을 뚫고 싹이 나오는 거 맞아 틀려? 아니야. 배꼽 위쪽에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트는 거예요. 여기 배꼽은 뭐 하는 자리야? 이 큰 꼬투리에 붙어 있던 자리지. 그래서 이 배꼽 부분에 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배꼽 부분이 물에 닿게 이렇게 해야지 발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배꼽 부분이 물에 잠기도록 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그래서 미음반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대표적인 5개념과 지도 방안. 요거 핵심입니다. 요번 2015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지도서에 5개념, 그다음에 정개념, 지도 방안이 3단계로 구분되어서 나왔는데 이전에도 5개념이 되게 중요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지만 지도서에서 대대적으로 단원마다 한 4-5개씩 5개념으로 나올 수 있는 것 다 이렇게 몰아놓고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제가 서머리 시간에 드렸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잘 외우면 좋겠고, 이런 5개념과 지도 방안 안에 그 중요한 과학 키워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암기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씨에서 싹이 트는데 빛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은 발화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생장 조건이야. 그치? 그러면 흙은 생장 조건이 아니야? 아니야. 수경 재배도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온도 뭐 이런 거, 햇빛 뭐 이런 것들이 생장 조건이 된다. 씨가 싹 때 빛을 필요로 하는 것들인데 그거를 뭐라 한다? 광발아라고 합니다. 발화할 때 빛이 필요한 거. 그럼 발화할 때 빛을 쐬면 안 되는 거. 그거를 암발아씨. 좀 나오기 힘든 용어인데 한번 지도서 잘 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나왔고요. 광발화씨라고 해도 이렇게 질산염, 화학약품을 처리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당연히 이게 조건이 아닌 거죠. 필수 조건이.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광발화씨라고 해도 계속 빛을 쬐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빛을 쬐놨다가 어두운 데 가도 괜찮다는 것. 이것이 지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자료. 보충 자료에서는 POE 모형 뭐 다 알죠? POE 모형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수업 모형이었다가 2007 교육과정에서 2009 교육과정에서는 수업 방법으로 격하됐다가 요번에 교육과정에 바뀌면서 다시 수업 모형으로 격상됐어요. POE와 5E 모형을 합쳐서 순환학습 모형의 변형 모형으로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상 관찰 설명에서 이 관찰 단계에서는 보통 뭐를 한다? 관찰도 하지만 실험을 한다는 거 이미 2013년 시험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 5개념 바로잡기 3번. 그래서 5개념은 5개념 원인, 5개념, 다음에 원인, 지도 방안 또는 밑에 뭐 선수학습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하나 첨가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5개념과 정개념을 구분해서 꼭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씨가 싹 트려면 빛이 필요하다. 아니다. 생장하는 데는 빛 또는 온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싹 트는데 발화하는 데는 빛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즉 생장 조건으로 빛과 물이 필요하다는 선행이 있기 때문에 5개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밑에 지도 방안에는 광발화씨 또는 암발화씨 라고 하는 주요 키워드가 나오니까 알도록 하시고, 씨가 싹 뜰 때 빛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실과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최 교사가 5학년 쾌적한 주거와 생활자원 관리단원에서 생활쓰레기 처리. 제가 이거 되게 잘해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재활용 분류를 제가 도맡아서 하거든요. 매주 화요일 아침에. 그래서 제가 원래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해요. 배드민턴. 그래가지고 몸이 더러워져 있잖아. 땀 흘리고. 그래가지고 그 김에 청소를 하죠. 그것도 안 하면 이제 밥 못 얻어 먹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있었잖아. 한 몇 달 전에. 몰라? 공부하느라고? 아파트에서 그 수거해가는 그 업체에서 연결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그 업체에서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원래 그 정보 보조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수입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해결됐는데, 그거 심할 때 우리 경비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페트병에서 비닐을 띄어서 비닐은 비닐에, 페트병은 페트병에,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받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셔가지고 이제 명확히 이제 분리해가지고 하네. 그렇고요. 밑에 보니까 어떤 수업 모형을 적용해서 계획한 수업 계획. 실제로 실과에서 수업 모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단 2가지. 시험에 나왔던 거 단 2가지. 뭐야? 프로젝트 학습 모형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학습 모형. 2가지야. 근데 둘이 비슷해. 문제 해결은 다른 거 몰라더라도 이것만 알면 돼. 포야의 문제 해결 학습 모형 알지? 어떻게 돼? 문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하고 반성하잖아. 그것이 문제 이해하고 연구 개발이 뭐야? 계획을 세워서 실현은 실행이고 평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 그 전에는 교육 과정에서 5단계로 막 제시해가지고 그거
시험 문제 나왔잖아. 근데 다시 지도서가 개편되면서 2015 교육과정 이제 제가 그 시험 본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시 4단계로 이렇게 한 것이 많았다. 왜냐면 5단계 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얘는 각각 뭐하고 연결되냐면 목적 계획 수행 평가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학습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입니다. 최 교사가 수업에 적용한 수업 모형을 쓰라. 근데 문제 2의 연구 개발 실현하기 평가니까 문제 해결이니까 창의적 자를 앞에 집어넣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모형이라고 합니다. 위에 지된 주요 활동 가라를 이 수업 모형에 맞게, 그러면 문제 이해가 무엇이냐? 상황 파악이 문제 이해겠지. 그럼 연구와 개발과 실현하기의 차이점은 뭐냐? 연구 개발에서는 연구는 보통 뭐 하는 거야? 확산적 사고를 많이 해. 아이디어를 많이 생성해낸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뭔가를 뚜닥뚜닥 만들거나 해결을 하려면 발산적 사고보다 뭐가 필요해?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지. 여러 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개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연구와 개발은 확산, 수렴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성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핵심이 뭐야? 아이디어. 정보를 막 수집해. 이게 뭐야? 확산적 사고가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아이디어를 끄집어낸다. 그것이 연구와 개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활동을 반성, 평가. 협동해서 실제로 하는 거 실현하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목적계획 수행평가라고 하는, 만약에 프로젝트 학습이라도 동일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철수와 아빠의 대화에서 밑줄 친 1의 쓰레기 중에 2에 해당하는 거. 이건 뭐 내가 잘 알지. 자, 아파트에 가면 다 쓴 형광등 따로 수거하죠. 근데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통이 있어서 수거한단 말이야. 얘는 수은가스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안 좋은 가스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따로 모아서 버릴 뿐이고 얘가 재활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 당연히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유리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데 유리병 재활용되잖아. 근데 얘는 뒤에 뭐가 칠해져 있어? 회색 그거 칠해져 있는 거야. 유리의 한쪽 면을 칠해가지고 재생이 안 된다. 콜라병 당연히 되지. 우유값 당연히 되지. 우유값이 제일 비싼 펄프로 만드는 거예요. 더 비싼 펄프는 두유팩, 제일 비싼 거야. 두유팩 다음에 우유팩, 다음에 신문지 같은 것들은 아주 저급한 펄프로 만드는 것이고, A4 용지 당연히 되지. 신문지 당연히 되지. 도자기 안 된단 말이야. 스티로폼 박스 분리수거가 됩니다. 페트병 다 된다.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할 수 있겠다. 다음 3번입니다. 자원의 재활용 방법. 이게 이제 이전 교육과정에서 3R 또는 4R이라고 해가지고 R자를 집어넣어서 재활용과 관련된 것들을 분류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Reform, Reduce, Reuse. 그러면 4R이면 뭐가 더 들어갈까? 재활용의 영어로 뭐야? Recycle. 해가지고 사회적 제도와 권고야. 사회적 제도 권고 엄청 많은데 뭐 어떻게 풀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쓰레기 종량제 같은 거, 그다음에 폐기물 부담금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재사용에 있어서 힌트가 뭐야? 2의 재활용 쓰레기 중 하나야. 여기 중에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뭐 페트병 같은 거 재활용할 수 있지만 페트병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녹여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잖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중에 뭐 콜라병은 재활용 바로 한단 말이야. 깨지지 않은 거라면 세척해가지고 살균한 다음에 다시 쓴단 말이지. 그럼 병과 관련된 거, 빈병 갖다 주면 돈 주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빈용기 보증금 제도, 이렇게 하는 거지. 앞에 써 있는 빈병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페트병은 재활용이라고 우리 재활용 쓰레기 버리지만 그걸 씻어가지고 다시 쓰는 게 아니야. 녹여가지고 다시 하는 거란 말이야. 종류별로 모여가지고 녹여가지고 잘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로 나눠가지고, 열 가소성 수지는 뭐야? 열을 가하면 다시 재생이 가능한 거야. 보통 재활용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지. 근데 열 경화성은요, 불이 닿으면 어떻게 돼? 까맣게 타버리는 거. 그런 건 재활용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빈용기 보증금 제도라고 할 수 있고, 4번 철수와 아빠의 대화에서 3에 해당하는 거. 과대포장 줄이고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고 친환경 제품 사용하고, 이걸 뭐야? 이런 사람들을 그린 컨슈머라고 그래. 녹색 소비자. 그리고 이런 개념을 녹색 소비라고 한다. 지도서 여러 곳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시사 문제로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 내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겠고, 창의적 문제 해결 수업 뭐요?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네. 세 번째 줄에 반성적 사고. 누구 때문에? 듀이. 듀이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실생활 문제를 가져와서 쓰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현실과 가능 사이에 대립을 해서 한대. 즉 뭐야? 상아탑에 있는 이론적인 거와 실제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창의적 문제 해결 수업을 하려면 일단 아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연구와 개발 때 아이디어를 막 정보를 수집해서 생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이들 하나의 생각으로 창의적 사고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연구와 개발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한 후에 수렴적 사고 기법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줄 협동구조 편성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럼 연구와 개발에서 뭐해? 계획서 세우고 평가 단계에서는 보고서 쓰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가능한 건 뭐 그냥 다 알 것이고 뭐 있잖아요. 스프링 있는 그 연습장은 분리해서 버려야 되고 다음에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같이 있는 것은 어떻게 돼? 무조건 쓰레기로 그냥 버리는 거야. 재활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조금 붙어 있는 것들은 이제 만약에 쇠가 많이 붙어 있는데 옆에 플라스틱 좀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은 쇠 쪽에다 집어넣으면 공장에서 다 알아서 분리하죠.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죠? 다음, 근데 원래 원칙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붙어 있는 것들은 그냥 쓰레기로 처리합니다. 재활용이 안 되고요. 빈용기 보증 문제들은 이런 것이고 그린 컨슈머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을 녹색 소비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슬기로운 생활. 다음은 2015 통합교과 교육과정 슬기로운 생활과의 성격에 나타난 내용. 기억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 그러면 지금 뭐 하라는 거지? 역량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역량 중에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 나머지 뭐야? 창의적 사고 역량 말고 알 수 있는 것들은 뭐 쉽네. 왜냐면 슬, 질에 혹시 모르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뭐야? 의사소통 역량이야. 그래서 여기 슬기로운 생활이 뭐래? 창의적 사고 역량, 그다음에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야. 즐거운 생활은 뭐였지? 심미적 감성, 창의적 사고 역량. 바른 생활은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 기본으로 암기하면 하나는 꼭 나올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체육으로 넘어가지요. 도전활동. 나는 최 교사가 작성한 4학년 도전활동 평균대 운동을 해보아요. 또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데 평균대는 좀 해요. 겁이 좀 없어가지고 평균대에서 뛰고 평균대에서 그리고 착지할 때 제가 이렇게 180도 회전해가지고 착지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놀래하더라고. 제가 교대를 13세에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체육을 너무 잘하잖아요. 애들은 20대고 나는 30대 후반이고 해가지고 맨날 애들 꽁무니만 쫓아다녔는데 평균대는 애들이 잘 못하더라고. 왜냐면 요즘은 평균대 같은 것들을 수업 시간에 잘 안 하죠. 중고등학교 때. 근데 우리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평균대 운동 시키고 매트 운동 시키고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그때 하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옆돌기도 좀 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하나도 못하는데.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왔는데 교사 가정안이 있고 수업 재구성 취지가 있고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수업의 영역을 고려해서 영역이 지금 도전활동 4학년 그러니까 학습목표 기억 정의적 영역을 한번 찾아내라라는 거지. 4학년 도전활동은 끈기, 자신감, 적극성, 겸손인데 지금 평균대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하는 것이니까 정의적 요소 자신감을 쓰면 되겠습니다. 암기할 요소라서 더 이상 설명이 없고
그 내용 체계에 있는 거 다 합해서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시험에 꼭 나오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입니다. 과제 참여 시간, time on task. 이전 교육과정에 나왔던 키워드인데 현재는 교과 교육 내용에만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니은과 같은 경우를 최소화했다. 니은이 뭐예요? 시간이 지체될 경우 수업이 지루해지고 활동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 즉 학생들이 본 활동을 하지 않고 줄서기라든지 뭐 옷 갈아입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뺏기는 시간을 뭐라고 그런다? 관리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리 시간을 없애면 참여 시간이 높아지고 이 과제 참여 시간 중에서 아이들이 수행을 할 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과제 참여 시간에서 실패한 시간을 빼서 성공한 시간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너 오늘 ALT 몇 시간 했어? 할 때 실제 학습 시간이라고 하죠. 아카데믹 러닝 타임. 우리들 그냥 일상용어로도 많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시험에 내봤습니다. 실제 학습 시간. 요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보고 다음에 또 학교에 그 전체적인 행사 같은 것들을 보고 체육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과정에 나오니까 한번 내봤고 3번 협동학습에서 나의 디귿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구체적 수업 전략의 종류를 쓰라. 이미 시험 문제 나왔죠. 시험 문제 나왔기 2014년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TGT 뭐 금방 알 수 있는데 혹시 1차 연습하고 2차 연습 이거 향상도 아닌가라고 해서 이 STA로 쓰지 말고 여기에 보면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는 거니까 나도 제일 못하지만 맞짱을 떠가지고 할 수 있다. 1등 1등끼리 2등 1등끼리 따라서 팀, 게임, 토너먼트다. 같은 등수끼리 대결하고 또 같은 등수끼리 대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의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STAD 팀 성취 분배 방식. 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향상도에 의한 평가. 개인 점수는 불러주지 않고 팀 점수만 준다라고 하는 거. 다음에 TGT. 얘는 맞짱 뜬다. 같은 등수끼리. 다음에 TAI. 팀 어시스티드 인스트럭션. 팀에서 팀원들이 그냥 보조하는 것이다. 다음에 직소가 있다. 근데 시험에서는 요 2가지 이외에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얘네 둘 다 낮은 학생들도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A팀에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가 있어요. 1차 시험에서 A팀에서 1번은 90점, 2번은 60점, 얘는 70점, 얘는 40점을 받았어. 2차 시험에서 얘는 95점, 얘는 80점, 얘도 80점, 40점 받은 애가 90점 받으면 5점, 20점, 10점, 50점을 기억하는 거니까 낮은 학생이 기여할 수 있지. 근데 단 어떻게 해야 돼? 향상이 돼야 돼. 근데 향상이 되지 않고도 맞짱 뜨는 거 어떻게 돼? 저 새끼만 이기면 되는 거야. 내가 59등인데 저 58등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거. 얘는 노력해야 돼. 근데 사실 이렇게 쉬워 안 쉬워? 안 쉽지. 그래가지고 팀 기여는 이게 더 확실한 것입니다. 얘는 향상도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가만히 공부 안 해도 90점 받을 거 아니야. 공부 안 해. 얘가 누굴 도와줘? 얘를 도와주지. 왜냐면 내가 5점 올리는 것보다 얘가 10점 올리는 게 쉬우니까. 그래서 팀 내 협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점수를 공개 안 해. 요것만 더해가지고 A팀 합계 85점, B팀 향상도 90점 해가지고 너네 사탕 줄게 이렇게 하는 거다 말이지. 왜냐면 개인기에 노출되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으니까. 응? 이렇게. 그래서 TGT와 STAD에 대한 구분. 혹시 1차 연습, 2차 연습으로 나눠져 있다고 할지라도 STAD겠거니 라고 넘겨주지 말고 나온 요소를 잘 보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보충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감이 4학년 도전 활동의 가장 중요한 정의적 영역이 되겠고, ALT-PE 실작습 시간, 여기서 PE라는 것은 피지컬 에듀케이션에서 체육과 실작습 시간인데, 저 PE는 뭐 빼도 되겠고요. 팀 게임 토너먼트 1차 연습 뒤에 같은 등수, 2차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등수, 맞짱 뜬다는 거는 우리들만 아는 용어이고, 같은 등수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순화해서 써야겠죠. 자, 일단 4학년 도전 활동 계속해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내용 체계에 있는 요소, 특히 이제 끈, 자, 적, 겸, 그래서 정의준 요소가 제일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문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면서 어렴풋이나마 내용 체계를 암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교과 교육 책에 꼭 나오는 것인데, 깔때기 효과라고, 원래 있는 시간에서 관리 시간을 많이 줄여가지고 과제 집중 시간 또는 과제 참여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과제 참여 시간을 높인 다음에 그 중에서 70% 이상이 합격한 거, 성공한 것을 실제학습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실제학습 시간을 늘리려면 얘를 늘려야 되는데, 얘를 늘리려면 얘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관리 시간을. 이런 내용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TGT에 대한 설명. 맞짱 뜬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9번 문제. 다음은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일부 표현활동이죠. 보통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내용 요소 중에 정의적 영역이나 혹 나오는 인정 영역 중에 이제 그 기본 기능하고 전략,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것 말고 이번 우리 교육과정에 이제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물어보라고. 근데 일반화된 지식은 암기하기 어렵잖아요. 문장이라서. 그래서 핵심 개념을 한번 시험에 내봤습니다. 만약에 기억력이 들어간다면 여기 안에 들어갈 텐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표현과 관련된 것이니까 창작, 여기 나오죠? 창작.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이 세 번째가 있는 게 여기 들어갈 텐데, 감상이 이제 핵심이었고, 감상 나오면 미술과에서 있는 것처럼 비평 연결해서 한번 풀어보라고 한번 해본 것이고요. 밑에 단어 목표에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4학년 리듬 표현은 신체인식, 민감성, 개방성, 독창성 중에 민감성인데, 민감성이 제일 연결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민속 표현하면 전에는 다양성이었는데 지금은 개방성이니까 여러 민속 표현을 해보니까 개방성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근데 이제 4학년은 리듬 표현인데 리듬 표현의 민감성? 좀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리듬감이 더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외우기 어려워서 한번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그래서 1번 기억 내내 들어갈 핵심 요소는 감상과 비평. 2번 교육과정에서 디귿에 알맞은 개념은 민감성 되시겠다.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다음은 1차시 수업 내용 리본 체조죠. 관련한 교사들의 반응인데 오류가 있는 것. 여기 보면 꼬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돌렸을 때 꼬이지 않으려면 앞에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게끔 해야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꼬이게 되는 거니까 그냥 뭐 말장난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장난이 체육과에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쓰러질 때 쓰러지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중력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죠. 관성의 힘에 의해서. 근데 그것을 문제로 내고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요소입니다. 아니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 꼬이지 않는 것이지,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꼬이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니까 틀리고, 뭐 나교사 같이 공단으로 된 거, 이거는 뭐 사실은 실과에서 나올 만한 직물의 이름인데 맨지맨지란 거 있잖아요. 그걸 공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표현활동에서 움직임 언어 세 가지가 있죠. 이동, 비동, 조작. 이미 2017년 조작 움직임 나왔습니다. 조작 움직임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 신체 조직이랄지 또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조작 움직임 다시 한번 써보라고 냈고요.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표현 요소라면 신체, 공간, 노력, 관계 중에 하나를 쓰는 것이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충 자료를 보시면 감상과 비평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 한번 써보고, 민감성이라고 하는 내용 요소 중 정의적 영역, 그다음에 가교사 고르시고 조작 움직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가 계속해서 괴롭힐 테니까 한 번씩 보시고 암기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미 2017년 신문제 나왔지만 혹시라도 또 움직임 표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나올 테니까 움직임 언어
표현 요소 이렇게 구분해서 용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비동, 조작, 신체 인식, 공간 인식, 노력, 관계. 다음입니다. 음악과. 다음은 6학년 단위 박교사가 준비한 제지곡의 일부. 물음에 답하시오. 가는 혹시 노래 아시는가 모르겠네. 아침 햇살이 찾아들기 전 작은 소리로 노래하는 나무. 아침 햇살이 찾아들면 가슴을 펴고 햇살을 흔들며 노래하는 나무 하면서 갑자기 빨라지는 거죠.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나무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특이한 점은 느리게 했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빠르기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인 곡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는 딱 보면 이제 백악보를 볼 수 있어야죠. 딴딴딴 따라라란따 고사리 대사리 꺽자가 되겠고, 그다음에 다는 단기 둥단기 둥단기형 둥단기 타령이 되겠습니다. 나와 다 모두 남도민요 되겠다. 자, 1번입니다. 2015 교육과정에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 있죠. 7개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뭐 가락, 화성, 빠르기, 뭐 형식 이렇게 나눠 가지고 나와 있는데 학년을 고려하면 6학년에서 지금 이 느리게 했다가 빠르게 했다는 거 이게 뭐예요? 빠르기란 걸 알 것입니다. 근데 빠르기라고 하는 용어는 3, 4학년군에 있는 것이고 빠르게 뭐가? 변화 이렇게 써야 되죠. 똑같이 샘여림입니다. 여기 샘여림이 나오죠. 3, 4학년에서는 샘여림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음악 개념인데 5, 6학년에서는 샘여림의 변화니까 변화자 꼭 써보라고 한번 시험 문제 내본 것입니다. 다음 2번 가 제제곡의 첫 마디에서 알 수 있는 형식상의 특징입니다. 형식상. 형식이니까 지금 두도막 형식, 뭐 세도막 형식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지금은 첫 마디를 보고는 두도막인지 세도막인지 모르고 얘는 여기 있는 것과 맨 뒤에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맨 뒤에 있는 것이 합쳐져서 4번의 4박자가 되는 얘가 한 박자니까 맨 뒤가 3박자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못 갖춘 마디. 못 갖춘 마디의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은 여린내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못 갖춘 마디라고 하지 않고 못 갖춘 마디라고 이렇게 붙였으니까 형용사로 해가지고 그거 잘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3번이 제일 어려웠죠. 단서로 연주하기 위해 나의 처음 두 마디를 정간보의 율명으로 그래도 한글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보죠. 두 마디를 확대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행인데 다장조죠. 다장조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개 이름으로 민민미 라미 라 미하고 라만 있네. 그래서 미하고 라에 대한 율명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 임, 무, 황, 태가, 솔, 라, 도, 레, 미다. 그래서 요거인데 중요한 것은 중임무, 황, 태에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중임 어디냐? 밑에 있는 솔이에요. 밑에 있는 솔. 도, 시, 라, 밑에 있는 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여기 위에 올라가면 다시 또 중임무 황태가 되는데 여기 나오는 라는 솔라 도레미 여기 나는 계속해서 붙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 지금 점을 표시되는 것이 시험 문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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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전부 다 위에 청성 표시를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 중임무한테 솔라도레미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다다음 주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샵이 붙거나 혹시 이제 플랫이 이렇게 붙더라도 샵이 붙으면 샵이 붙은 맨 끝에 자리 샵이 뭐 4개 붙거나 3개 붙거나 상관없이 샵이 파,
도, 솔, 레 뭐 이렇게 붙잖아요. 파도, 솔, 레. 레 붙으면 맨 끝에 붙은 것에 바로 한 칸 위 파도, 솔, 레까지 붙었으면 레 다음에 미가 도가 된다 라고 해가지고 개 이름을 쓴 다음에 거기다가 이동도법이니까 솔라 도레미에다가 중인무항태를 붙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지. 만약에 플랫이라면 어떻게 돼? 플랫은 시, 미, 라, 레, 솔 이렇게 붙잖아. 그런데 만약에 두 개가 붙었다 그러면 얘는 항상 바로 전 플랫이 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또는 플랫이 하나 붙었으면 하나,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파가 도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개 이름을 쓴 다음에 중인무항태를 솔라 도레미에 겹쳐가지고 불면 되겠다 말이지. 시험 문제에서는 가혹하게 나오지 않고 보통 이렇게 다장조로 나올 확률이 되게 클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막 플랫 여러 개 붙고 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면 다시 서양 악보를 볼 줄 아느냐 안 보느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국악 교수님들이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하진 않겠죠. 저 지금 국악 문제를 내는데 서양악을 꼭 알아야지만 내는 문제 안 낼 거 아니야. 그렇지. 음악은 꼭 두 분이 들어가세요. 서양악 하나, 우리 양악 하나, 국악 하나. 그러니까 국악을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비열하게 내진 않을 거니까 다장조에서 중인무항태만 기억해라. 자, 4번입니다. 다시 축소를 하고 나와 다 장단을 쓰래. 그럼 이거 외우는 거지 뭐. 나는 고사리 대사리 국자 그래서 자진머리 다음에 당기퉁당기퉁당기허 해서 중직머리 장단이 되겠습니다. 이 자진머리와 중직머리는 중직머리하고 다음에 굿거리하고는 한 배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악보에 있어서 이렇게 식임새가 되게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굿거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식임새가 조금 있긴 하지만 식임새가 이제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 중직머리로 보통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배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 한 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1번 문제에서 나왔던 거 빠르기의 변화와 한 배의 변화 이렇게 5, 6학년 교육과정의 개념책에 표현 있죠. 빠르기 서양학은 빠르기의 변화이고 동양은 한 배의 변화인데 이 한 배라는 것이 서양학의 빠르기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한 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활로 쏜 뭐 거리라고 하는데 한 배가 짧으면 그 단위가 짧으면 빠른 곡이 되는 것이고 한 배가 길면 느린 곡이다. 한 배의 변화가 보통 잘 나타난 것은 긴 자진 형식의 짝으로 이루어진 민요 또는 연음 형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기악곡 같은 것들 뭐 수제청 같은 것들 거기서 잘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한 배의 변화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한 배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만 물어본 거죠. 그렇죠? 한 배의 개념에 따라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점점 빨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한 배가 짧아가지고 빠르고 나는 한 배가 길어가지고 느리다. 나가 아니라 나와 다는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5, 6학년에서 배우는 개념인 한 배의 변화는 민요에 있어서 긴 자진 형식 같은 거 한 곡 내에서 느렸다가 빨라지는 구조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나타나는 개념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를 보시면요. 샘여림의 변화, 빠르기의 변화라는 5, 6학년 교육과정의 개념 알아야 되는데 밑에 다는 싫지 않고 이제 형식, 샘여림 변화, 형식, 샘여림, 빠르기, 그다음에 음색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분했는데 보시다시피 샘여림과 빠르기 한 배는 요 변화가 주요 키워드니까 좀 아시고 다음에 일단 요런 키워드들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기억하도록 하시고 음색은 설마입니다. 목받침마디 썼고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 무엇이냐 지금 정관보에 기부할 때 중요한 거 정관보에서 한 정관은 이걸 나타낸다고 했는데 요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박이라는 거죠. 정관을 세 부분으로 나눈 한 칸, 이걸 뭐라 그래? 소박. 그래서 12박 한 장난으로 되어 있는 그 배치타 같은 경우는 모든 칸이 실선으로 되어 있죠. 12박이야. 12박이 한 장난, 이게 한 박이야. 그런데 이 한 박을 3개로 늘려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3개로 이렇게 늘려서. 3개 늘려가지고 점선을 이렇게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점선은 한 소박이 되겠죠. 소박. 얘는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 전체는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고사리, 대사리, 꺽자 8분의 12박자로 써 있는데 4박기연이니까 고사리가 하나, 대사리가 하나, 꺽 하나, 자 하나 해서 고사리, 대사리, 꺽자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 소박이 뭘 나타내는 것인지, 그다음에 박이 뭘 나타내는 것인지 꼭 알아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있으면 점선을 그려서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실선으로 쓰면 안 된다. 알겠죠? 다음 한 배는 그렇게 이제 쓰면 되겠고요. 다음입니다. 질생. 다음은 2015 교육과정 즐거운 생활 2학년 동물 흉내내기 활동 주제를 가르치기 위한 추교사의 수업 기간 표현 놀이 모형 이렇게 시험 문제 냈고요. 그래서 표현 놀이 중심의 교사 쓴 모형은 지금 준비, 탐색, 표현, 느낌 나누기 해가지고 그냥 암기해서 쓰는 것이고, 2번 같은 경우가 조금은 어려웠을 텐데 2번에 보면요. 지금 얘가 교육과정 평가의 방향이거든요. 평가의 방향에서 혹시라도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되게 쉽잖아요. 놀표감, 표현 기능. 이런 것들은 일단 암기해야 되고, 얘네들은 암기할 요소가 아닌데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지금 평가의 다양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료평가, 관찰평가, 면담, 누가기로. 얘는 지금 평가의 주체가 동료 아니면 교사야.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것은요. 각 영역의 대주제 표현 활동에서는 학생 개인, 요거 되게 중요하잖아. 개인의 노력과 진보 정도는 다른 사람의 평가하기에 앞서서 자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즐거운 생활과의 핵심이에요. 왜냐면 얘가 지금 표현하는 데 목표가 있지 뭔가를 수행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데 목표가 있지 않거든. 그래서 표현 목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를 나타내는 활동 목표하고는 조금 다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라서 이 자기 평가를 다른 항목으로, 원래는 평가의 다양성을 주체할 때 평가 주체의 다양화라고 해가지고 교사 평가 말고 동료 자기 평가를 하나로 묶잖아. 근데 그 동료 자기 평가를 분리해가지고 따로 구분 서술한 이유는 그만큼 얘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되게 벙찌죠. 학생 개인의 노력과 진보 정도는 평가하기 위해서 무슨 포트폴리오 평가하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포트폴리오는 너무 심하고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자기 평가가 여기 나온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형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B형으로 넘어가죠.